구독, 좋아요.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재판 이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부터 살펴보죠. 이 좌파 진영에 특히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중에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다른 형태의 스피커 역할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자면 박지원도 그 중에 하나고 유시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스피커 역할을 뭐 유시민도 하고 있고 박지원도 하고 있는데, 자, 두 사람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지, 짜고 치는 고수톱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금 인식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원심 무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박지원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죄 선고를 할 것으로 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할 것이다. 내가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유시민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조희대한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날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전 무죄 확정, 대선 전 무죄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상하다. 오히려 의구심을 품는 장면이 나왔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일단 겉으로 볼 땐 나오고 있어요. 박상규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나눠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전에부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일단 막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끌려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박지원처럼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라는 또 밤에 좌파 대통령 앞에 가서 또 유시민이 또 잘잘잘 떠들어댑니다. 조희대를 의심해야 된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그게 아닌가? 이게 헌재 전에도 이랬어요. 성동 격서고 양동 작전이고 페인트 모션인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박지원은 국정원장 출신인데다가 그 김대중 정부 때 문화부 장관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의원도 여러 번 했고 정말 불사조. 안철수 손잡고 또 안철수 대통령 후보 만들겠다고 돌아다녔던 그야말로 전천후 사쿠라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통한이라고 자기가 그랬지만 지금 국면에서 박지원에게 정보 물어다주는 좌파 소식통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박지원은 8대 0 윤 대통령 인용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때도 정통한 소식통이에요.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박지원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좌파 매체들에서도 아무나 불러다가 그렇게 말 안 시켜요. 박지원을 자꾸 불러다가 이런 말을 시켰다는 것은 박지원이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판을 짜준 거예요. 판을 하나 깔아줬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고 기각이다 이거는 대선 전에 털어주려는 거다. 저는 이 견해에 상당히 동조라기보다는 공감이 갑니다. 이 빨리 하는 이유가 수상해요. 저는 그 입장을 늘 갖고 있고, 대법원 구성이 10대 2니 중도 다 소용없어요. 중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지금 8대 0은 우리 보수가 없어서 보수가 임명한 재판관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정말 보세요. 지금 90% 가까운 득표율로 저쪽에서 후보가 정리가 끝났어요. 자, 이 대목에 그 전에도 못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이재명을 여기서 꿇어앉히고 아니할 말로 족쇄를 채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지. 저는 그런 상식에 볼 때 대법원은 일단 서두고는 있어요. 굉장히 빨리 한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또 유시민은 이러느냐. 그게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 그쪽으로 가서 우파들이 또 결집하니까. 아니야. 조희대가 저거 잘못하면 파기환송이나 유죄추지 파기환송이나 파기 자판 아주 확률은 낮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도 있어. 그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나는 조희대를 죽을 때까지 내 그 이름을 거명할 거야. 아니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왜 자꾸 지규현 부장판사 이름을 네.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이나 부인 이름이나 거명하고 다닐 일이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아주 대단히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 이름을 왜 외치고 다닙니까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방송에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김어준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삼국지 열국지 초안지에 나오는 양동작전인 겁니다. 양쪽으로 다 갈라쳐가지고 보수 이 유권자들 보수 우파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이 말에 따라갔다 저 말에 따라갔다 온통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 대법원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국면을 바라봐야지 이걸 여기서 이 판이 다 됐는데 대선 36일 남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을 한 일주일 안에 혹은 10일 안에 이재명은 대선에 못 나갑니다. 자유우파로서는 만세 부르고 이제 그러면 전당대회도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로또 10번 맞는 확률이에요. 자 이런 거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은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들의 힘이 더 빠진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네, 일단은 박상규 평론가님 의견에 그 공감을 하는 게 너무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리고 낙관론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낙관론을 저는 많이 가졌다가 제가 망치로 세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박지원은 본인들 입장에서 박지원은 낙관론이고 그리고 유시민은 비관론인데 이렇게 민주당 내부 진보 진영 내부에서 본인들끼리 자중질환을 한다는 것은 좀 좋은 신호탄인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탄인 것 같고 박지원의 그 지난번 8대0을 외친 정보통이나 뭐 지금 정보통이나 저는 뭐 국정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크게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법원이 뭐 무슨 뭐 정보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정원 업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박지원이 그냥 한번 그냥 찍어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절대 우리가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이 그런 거예요.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일정 기간 기회조차 안 주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는 절대 대선 후보자로서의 기회조차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네. 예. 박지원이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압에 회부된 게 4월 22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한 일주일도 아직 안 지났는데 3주 전에 그 정통한 소식종에 네.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 4일 전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저런 뻥을 치는데 예. 또 그 말에 솔깃해서 저게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네. 박지원은 이런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라서 네. 또 여야에서 개그맨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근거를 갖고 떠드는 정치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예, 예.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정치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치를 합니다. 다음 공천이나 뭐 혹은 뭐 본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거침없이 그냥 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귀담아 듣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한 얘기 중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주기현 부장판사를 향해서 주기현 판사 이름 그 이름을 죽는 날까지 계속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거명하며 그럴 후보가 또 하나 늘지 모른다. 수 틀리면 조희대도 영원히 내가 매주 한 번씩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현직 대법원장의 선거법 재판을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 뜻대로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이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주기현 판사의 이후에 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시민이 왜 검찰의 노무현 네. 재단 네. 사찰 허위로 드러났을 때 사과문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검찰 악마한 거 사과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지금은 법원을 향해서 악마하는 장면을 좀 드러내고 있네요. 어떻게 네. 해석을 하세요? 그냥 인간이 참 편한 게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본인이 사과문을 잊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잊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를 가지고 또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데 제가 그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특히 소년 사건,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 앞에서는 뭐 싹싹 빌고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바로 그 처분을 경하게 받은 다음에 바로 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유시민 이 사람도 지난번에 재판에 휘말렸으니 저러한 사과문을 가지고 본인 홈페이지에 쓴 다음에 예, 지금 띄어져 있는 사과문. 저거를 법원에 제출했겠죠. 네.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그 뭐 나는 이제 사과를 했다, 반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경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과문조차 없었으면 더 세게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저 사과문의 내용 중에 가장 그 와닿는 내용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판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해서 벌금형을 줬는데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매주 얘기한다는 게 정치평론 매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문제 삼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문제 삼게 되면 지난번 처벌보다 더 세게 받을 게 하나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을 건들 때와 법원을 건들 때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유시민 저분이 검찰을 건드려 가지고 벌금형이 나왔지만 판사를 건드려요?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구속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높아심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속될 수도 있다. 즉 미리 경고를 해주는군요. 네. 근데 대법원의 재판 상황 한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 강 변호사님께 조금 이 법률적인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첫 심리에서 조희대 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하에 박영재 대법관 주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확인이 됐어요. 2차 심리를 24일 해서 재판 연구관들의 사전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법관들이 어떤 부분을 볼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1차는 그 절차 문제가 정리가 됐고 예. 2차 심리에서부터 이제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인데 쟁점에 대해서 논의할 때 크게 아마 세 가지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예요. 네. 허위성과 공표성이 충족됐냐 이거를 따질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망 여부가 인정되냐는 건데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게 기망이지? 이게 뭐냐면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우리 유권자들을 속일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이었냐 그러니까 허위가 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공표가 됐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이걸 한번 볼 것이고요. 네. 이게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원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원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판단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 까서 원심을 무시하고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인데 제가 지금 법률 용어 써가면서 세 가지를 심도 있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이 대법관들 13명이서 공직선거법 사건이 매년 수백 건이 올라옵니다. 네, 네. 그 지방선거 있는 다음 해 총선 있는 다음 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주변에 있는 선거 캠프 사람들 수백 건이 올라와서 이미 공직선거법 250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마음만 먹으면 후두두둑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평국아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건을 검토해온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수석 재판 연구관도 있고 형사조에 배정돼 있는 조장 연구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헌법 담당 연구관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추측이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 헌법 84조 문제 이 문제의 검토를 동시에 지금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당연히 헌법 84조는 해석을 잘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아주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불소추 한자 한자가 다 한자잖아요. 네. 소추를 못한다.
그러면 소와 추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와 재판 속행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의 그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이냐, 그 전에 범죄를 가지고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면 후자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 5개 재판이 전부 대선과 관련이 없어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문제들 아닙니까? 개인 비리가 더 많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계속해야 되지 않아? 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은 대통령이 되면 다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헌법 84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을 대선에 내보내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중요한 문제와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부분만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걸고 대한민국 사법사에 정말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귀중한 또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그 직을 걸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그 작업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더라도 헌법 84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는 거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아니 재판 다 멈출 겁니까? 재판이 5개예요. 이거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온이에요, 고온. 그러니까 그 고온의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우는 것은 대선 출마와 결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충분히 추가 투입하고 정밀하게 보고 또 보고 대법원장과 12명, 13명의 나머지 대법관들이 역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좌냐 우냐를 떠나서 정말 대법관이면 최고 법원이잖아요. 영어로는 수프림 코트 아닙니까? 최고 재판소 다운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수장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와 밑작업 그것은 충분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사람도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재판을 안 해? 재판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통령만 단속되면 다 재판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원칙을 세우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이거는 이재명의 대선 후보 출마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또 한편으로는 파기환송이 될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이 됐을 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 말대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야 이거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하는 거니까 고등법원나 부담은 갖지 마. 그냥 우리가 파기환송하니까 파기환송한 내용대로 너네는 이재명을 그냥 유죄로 판단을 하면 돼. 왜냐면 84조에 의해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거야. 라는 이러한 내용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고요. 비단 그런 암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 84조의 그 이유는 재직 중에 새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대통령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이 헌법 담당 연구관을 투입을 통해서 그러저러한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대비까지는 일단 해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추가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런 답변서 내용이 있었죠.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선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답변서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도 있다. 네. 이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 그 상고 이유서에 담은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 사실 오인이 있다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은 네.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 확대 뭐 이걸 조작으로 본 것들 이런 걸 네. 말하는 건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대부분이 사실 오인이 아니라
대부분 한 99%는 법리 오해로 간 다음에 예. 한 1% 정도를 사실에 그 항소심 법원이 사실에 착오가 있다라고 썼는데 마치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 오인으로 상고를 했으니 이거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일단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를 인해서 상고를 한 것이고요. 이 사실 오인을 명확히 우리가 법률 용어로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사실 오인이 아니라 네. 이게 틀렸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항소심이 바라보는 시각 전체에 착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가 항소나 상고를 할 때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 이렇게 세 가지 중을 하는데 그 중에 뭐 그 상고심에는 법리오해를 위주로 하고 징역형이 많이 나올 때만 이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사실오인이 아니라 항소심의 재판 전체가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뒤틀리게 바라봤다. 그러니까 뭐 한 부분이 사실 오인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의 주장은 일축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법조 취재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여러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선고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주에 대략 심리는 종결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고 선고일에 관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7일에서 9일 사이에 선고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통상 관례에 따라 보통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인 22일 세 번째 네 번째 목요일이라고 알려진 그 22일에 선고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대선 전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박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월 7일에서 9일에 선고를 하면은 네. 이제 이재명의 대선 출마의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 네. 당면한 가장 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이 부분은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후보 등록이 끝나고 5월 22일에 뭐 관리에 따라서 하는 그거는요. 만약 후자의 5월 22일 전후에 나오면 이거는 100% 그냥 상고 기각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7월 9일에 7월 8, 9 이때 선고를 하면 선고 전에 하니까 뭔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뭐 언제 하느냐 빠르냐 늦느냐 우리가 저 헌법재판소 때도 그랬잖아요.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뭐 4월 며칠 넘으면 뭐 복귀 확률이 높아지고 지금 와서 보면 다 부질없는 소리였어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아니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당시에 문영배가 인하대 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바로 이미 그 선재 소장과 그 좌파들은 네. 결론을 8대 0으로 내려놓고 네. 그 말 안 듣는 보수 중도 보수를 하나하나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아주 그 무슨 득이 양양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하는데 이번엔 또 별로 안 다를 거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기세등등한 제1당의 후보가 됐다. 상황은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대법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 84조는 제대로 해석해서 원칙을 세워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근간이 될 것이니까. 다만 이재명의 대선 출마가 봉쇄되는 것이라는 기대를 너무 하시면은요 이번에도 술 많이 드시게 돼요. 술 많이 먹게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좀 통상적으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5월 22일에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대법원이 보통 이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이미 이 사건 자체가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안 가고 있어요. 전원합의체 회부된 점, 회부되자마자 그날 회의를 한 점, 그 다다음 날도 회의를 한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누구를 만났냐 안 만났냐, 협박을 당했냐 안 당했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내용이 전국에 있는 뭐 시의원, 군의원
군의원, 뭐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선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요거 사실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약간 짜치는 사건이에요. 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이미 그래서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심리를 종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번 주에 충분히 심리를 종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 판결문 작성 기간만 남은 것인데 판결문도 한 5일에서 일주일이면 작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대통령 선고 그 등록 이전에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살펴봤고요. 진행되는 상황, 중간중간 상황을 보면서 단정하지 않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단정했다가 실수했는데 이번에 또 어느 편에 단정하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고 이제 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그런 중간 점검을 계속 좀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